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 기관을 비판합니다.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합니다.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심지어 아예 폐지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정책 의견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통화를 가지고도 중앙은행이 없는 나라는 단 2곳뿐입니다. 인구 9,500명의 투발루와 13만 명의 키리바시입니다. 중앙은행이 보편화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폭발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경영 실패라고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를 없애려는 진짜 이유, 그리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역사부터 봐야 합니다. 왜 이 기관들이 필요했는지 말이죠. 중앙은행의 역사는 유럽 은행 하우스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들이 부채를 관리하고 쉬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도록 설립한 것입니다. 최초의 공식 중앙은행은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입니다. 그전에는 1688년 설립된 스웨덴 릭스방크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관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아직 역할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을 위한 은행으로, 그리고 정부를 위한 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17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슷한 종류의 초기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정부와 민간 투자자 그룹이 부분적으로 설립한 은행에 인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운 미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통화를 배포하고 관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은행은 181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인가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816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고는 1836년에 다시 한번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이 기관이 가진 권력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많은 중앙은행과 대통령들 사이에서 공통된 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은행들의 문제는 정부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받은 이윤 동기를 가진 일반 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는 우선순위와 새로운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리고 특별 특권의 인가를 빼앗을 수 있는 입법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을 균형 잡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껏해야 타협적이었습니다. 불행히도 폐지된 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 은행이 자체 예금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지폐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다른 종이 조각들이 유통되면서 위조가 만연했습니다. 이 시기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미국 달러가 기술적으로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폐가 없었습니다. 실제 동전은 일상 상거래에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은행들이 자체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그 종이 조각에 적어놓은 숫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폐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민간 은행 기관이 우리를 위해 적어놓은 숫자가 있는 전자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행 계좌의 숫자들이 다른 은행들의 숫자들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위조하기 어려운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대신 해킹하기 어려운 전자 시스템으로 보호됩니다. 전화로 은행 계좌를 보여주고 개인 종이 지폐를 보여주면 외계인에게 차이를 설명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모든 문제들은 1907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독립적이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되고 형편없이 규제된 은행들에 대한 뱅크런이 있었습니다. 거의 전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뻔했습니다.
JP 모건이 이끄는 금융가 그룹이 최종 대출자를 했습니다. 실패하는 기관들에게 운영을 계속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더 공식적인 중앙화된 시스템의 명확한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191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년 후 시민들을 위한 금태환성이 정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종이 미국 달러가 진정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 새로운 기관은 정말로 하나의 책임만 있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것 같은 뱅크런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은행들이 현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원은행이 인출의 큰 증가를 보았을 때 충족할 만큼 충분한 현금이 없다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인출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 패닉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들을 거치는 동안 모두 한 가지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교환 매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화를 배포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 버전이 다른 것들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최종 목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자체 중앙은행을 채택하면서 은행들을 위한 은행이 됨으로써 경제에서 다른 목표들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양의 상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통화가 필요한지의 함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해서 경제 성장도 의미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책임들은 1977년에 공식화되었습니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 고용을 유지하는 이중 의무로 말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비슷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까요? 중앙은행은 매우 강력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는 그냥 나가서 대규모 프로젝트나 정부 기관 채용을 통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는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길 수 있는 레버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연방준비제도는 목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해서 더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이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저축하도록 더 동기부여되고 지출하도록 덜 장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제의 총 수요를 낮출 것입니다. 수요가 공급의 후속 하락 없이 떨어지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입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세일이나 일반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부채를 갚는데 더 적게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 쓸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다시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이 더 적은 상품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하게 오르는 가격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기업들은 연방준비제도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과 정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다른 은행들에게 주는 금리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방준비제도에 돈을 맡기는 것에 대한 금리 말입니다. 이것은 은행들을 위한 은행 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은행들이 받는 이자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가 4% 이길물 현금 금리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그들이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 거라면 더 높은 금리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균적인 사람이 연방보험이 된 고금리 저축계좌에서 4%를 얻을 수 있는데 약간 위험한 투자 기회가 3% 이자를 지불한다면 제시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은행들의 차입 비용의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경제의 다른 모든 참여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약간의 루그 골드버그 기계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길물 금리를 조정합니다.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차입과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면 인플레이션을 늦추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도 늦출 것입니다. 이제 이 조잡한 비유로 가속 페달은 공개장 조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것입니다. 보통 국채를 사들이면서요. 평균적인 사람에게 이것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위험의 이자 지급 자산입니다. 공개 시장 조작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은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만들어 시장의 유동성을 펌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채, 회사채, 모기지 담보증권을 사면서요. 때로는 다른 주식의 주식도요. 목표는 위기 시에 거기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희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산들을 되팔아 여분의 돈을 다시 순환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라고 부를 것입니다. 솔직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전통적인 사업에 대차대조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사업들은 애초에 이런 자산들을 획득하기 위해 자체 현금을 띠리디 빠띠 뿌할 수 없으니까요. 한 가지 다른 빠르지만 매우 중요한 부가 설명은 연방준비제도가 자산을 사기 위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국채 같은 것들로부터 넣는 이자로 꽤 상당한 이익을 냅니다. 그 돈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 같은 은행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니면 아마도 완전히 무작위 예로 사무실을 리노베이션 하는데요. 이것을 한 후에 실제로 주주들에게 적당한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남은 것은 미국 재무부에 지불됩니다. 지난 몇 년 전까지는 매년 수백억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불행히도 연방준비제도는 지금 실제로 큰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 양적 완화 조치로 많은 채권을 샀습니다. 경제에 돈을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들은 당시 낮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은행들에게 이길물 예금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득한 자산으로부터는 많이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년간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손실도 그저 다음 연도에 순환해서 빼낼 수 있는 더 많은 돈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가정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경영진을 뒤흔들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경영 실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중앙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의도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들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부채와 불평등의 통제를 잃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기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어려워집니다.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는 코로나 이후 소비자 가격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제가 여전히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산 가격이 상당히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경제에 퍼핑된 여분의 현금 대부분이 더 부유한 가계로 갔습니다. 주로 이 자산들을 구매했습니다. 소비를 위한 일반 상품이 아니라요. 그들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주식 같은 것들의 경우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모기지 같은 것들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업들이 상환을 충당하거나 임대료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해야 했던 것의 정반대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을 종이상으로 더 나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하고 빚진 가계의 수요를 짓누름으로써요. 하지만 더 부유한 가계에 대한 통제는 훨씬 적습니다. 소비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하지 않는 가계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분의 현금을 그냥 더 많은 자산을 획득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불평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 전체 역사 동안 거의 일관되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훨씬 더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크게 중앙은행과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에 많은 돈을 펄핑했습니다. 결국 부유한 자산 소유자들에게 정착했습니다. 이제 필사적으로 그것을 다시 빨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짤 수 있는 유일한 즙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불평등을 도금시대 시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오는 명백한 사회 문제들을 제쳐두고라도 경제를 통제하기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제로 세계의 경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하나, 일반 사람들을 위한 하나, 그리고 점점 커지는 정부를 위한 하나입니다. 전체 경제의 일부로서의 정부 지출은 이제 대부분의 경제에서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높습니다. 영국을 제외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요. 정부는 점점 더 큰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그리고 계속되는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도요.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자체가 은행의 역할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종종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3, 4년 선거 주기로 운영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당장 좋은 경제 상황을 제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경제를 희생시키더라도요. 가장 명백한 예는 연방준비제도가 필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금리를 올리고 경제에서 돈을 다시 빼내면서요. 정부가 이런 노력을 보완하고 싶다면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 주머니에 더 적은 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통화 정책을 다르게 다루는 문제들을 균형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기반해 미세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정부가 정말 미쳤다면 부에 기반해서도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어쨌든 학문적입니다. 물론 특히 미국에서 정부는 정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극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장자리의 상징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 중 일부가 방금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이미 시행된 일관된 감면위예요. 완전히 공정하게 말하자면 양당 사이에 꽤 일관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재미를 억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세테리스 파리부스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은 물론 얼마나 많은 물건이 선반에 오르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통화 정책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다면 현재 재정 정책은 다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가장 가파른 언덕을 향해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연방준비제도에 많은 압력이 있다는 것이 꽤 명확해졌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금리를 낮춰 정말로 일을 벌이게 하라는요. 사실상 두 개의 경제 견제와 균형이 서로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연방준비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마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규율 있는 재무부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책임을 흡수하는 재무부 말입니다. 문제는 그 규율입니다.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타협된 중앙은행은 거의 항상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의도적으로 자국 경제를 늦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터키를 보세요. 대통령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감히 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 리더는 해고했습니다. 믿음은 국가가 문제들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하게 그냥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통화가 붕괴했습니다. 국가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쨌든 은행에 대한 절대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실제로 12개 은행입니다.
각각 자체 리더십 책임 그리고 일종의 주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상한 지위 구조의 실제 구성은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제 기능들에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개편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첫째, 법적 구조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려면 의회가 그 법을 폐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는 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에 그리고 확장해서 글로벌 경제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통화 공급을 관리합니다. 금리를 설정합니다. 은행들을 감독합니다. 결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재무부가 맡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통화 정책이 정치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인들은 단기적 이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선거 말입니다. 중앙은행은 더 긴 시야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면서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차원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단지 미국 기관이 아닙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준비 통화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보유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신뢰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신뢰 말입니다. 만약 연방준비제도가 폐지되거나 심지어 심각하게 타협된다면 그 신뢰는 흔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로, 위안, 심지어 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수요를 줄일 것입니다. 이것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주권적 위치를 잃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계가 원하는 통화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원하는 것을 멈추면 그 이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거나 심지어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발표는 시장에 패닉을 일으킬 것입니다. 주식은 폭락할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급등할 것입니다. 달러는 급락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시장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치적 현실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극도로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은행들, 기업들, 월스트리트입니다. 이 그룹들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방준비제도를 좋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위기 시 백스톱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그들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극장입니다. 연방준비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편리합니다. 강력하고 다소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당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정치인이 경제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연방준비제도를 비난하세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 연방준비제도를 비난하세요. 성장이 너무 느리다면 연방준비제도를 비난하세요. 편리한 희생양입니다. 둘째, 진짜 불만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너무 느슨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너무 많은 돈을 인쇄했습니다. 지금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당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연방준비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근본 위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정부가 통화 공급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소수 견해들이지만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여기 현실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폐지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깊이 뿌리내렸고 너무 많은 강력한 이해관계가 보존을 원합니다. 진짜 질문은 연방준비제도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은 이미 압박받고 있습니다. 미묘한 방식으로, 그리고 덜 미묘한 방식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단순히 의견 차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력은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들은 항상 연방준비제도와 긴장관계를 가졌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1972년 재선을 돕기 위해 당시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닉슨은 재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폴 볼커와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볼커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업이 올랐습니다.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깨졌습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불평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했습니다. 지금 그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정치화된 중앙은행을 가진 나라들은 나쁜 결과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통화, 경제 위기입니다. 터키는 대통령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간 중앙은행 독립성 부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과는 만성 인플레이션, 통화 위기, 경제 불안정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정치적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는 잃어버린 수십 년이었습니다. 성장 정체, 디플레이션, 경제 활력 상실이었습니다. 선진국들도 면역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압력은 여러 형태로 옵니다. 직접적인 공개 비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요. 또한 더 미묘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성원들을 임명합니다. 의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선택들이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이 중요했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전문성, 통화정책 경험, 중앙은행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충성도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경제 의지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입법 위협도 있습니다.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의 권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빈 위협이 아닙니다. 과거에 입법이 반복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재정정책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동안 정부는 지출하고 세금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연방준비제도를 불가능한 위치에 놓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많은 고통을 일으킵니다. 또는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무를 실패한 것으로 비난받습니다. 이것이 정치화의 위험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신뢰성을 잃습니다. 신뢰성을 잃으면 효과성을 잃습니다. 통화 정책은 기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미래 금리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가계가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2%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임금 협상을 합니다. 가격을 설정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 믿음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정치화된다면 그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기대가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 됩니다. 이것이 독립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지 원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용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더 잘 작동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더 낮게 유지합니다. 경제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더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가진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집니다. 더 안정적인 성장을 가집니다. 더 적은 경제 위기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제 연구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준비제도는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깊이 뿌리내렸고 너무 많은 강력한 이해관계가 보존을 원합니다. 하지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타협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잃는 것입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정치적 목표가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압도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길의 끝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봤습니다.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질문은 미국이 다를 것인가입니다. 그 실수를 피할 것인가입니다. 아니면 같은 함정에 빠질 것인가입니다. 지금은 균형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압박받고 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성은 도전받고 있지만 아직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년이 중요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를 없애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잡합니다. 정치적 극장의 일부입니다. 진짜 불만의 일부입니다. 통제 욕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십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라 이기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적 이익을 중요시할 것인가? 정치적 편의보다 경제적 신뢰성을 중요시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될 것입니다.